효문 윤사러들 안녕하세요. 윤리의 고수 조희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서양 윤리 사상의 첫 시작으로 소피스트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소피스트들이 제시한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활동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리는 없다, 소피스트. 아테네는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의 시대를 거치면서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변화했어요. 소수의 귀족들이 다스리던 국가의 형태에서 이젠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정치적인 참여를 이루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의 민주정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 민주정의 특징은 시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했다는 점에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재판에서부터 국가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능력이 출세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역량이 되었어요. 시민들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젠 출세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출세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개인의 입장에서도 소송이나 재판에 걸렸을 때 말을 잘하고 그 배심원들을 설득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말을 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피스트들은 말을 잘하는 능력, 설득과 논쟁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육활동가로 존재했었는데요. 소피스트의 어원은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와 모모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st가 붙여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즉,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소피스트들은 당시에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즉 배우고자 하는 요구가 있잖아. 출세를 위해서, 또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내가 말 잘하는 능력, 논리적인 설득의 기술을 배워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양이나 학예, 웅변술, 수사학, 말을 하는 능력인데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등을 돈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자신들이 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자신들이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학생을 모집하고 수업료를 받아서 설득의 기술과 논쟁의 기술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소피스트들이 주장한 윤리적 상대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치약인데 가끔 이 치약의 맛이 너무 맵거나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때로는 이 치약의 맛이 굉장히 밍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무엇을 먹고 양치질을 하느냐,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느냐, 아니면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느냐, 나의 몸 상태나 내가 양치질을 하기 전에 먹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치약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죠. 과연 이 치약의 진정한 맛은 무엇일까요? 또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온 건데, 아이를 이렇게 던지고 받는 놀이를 할 때 이제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아빠는 높게 던지는 것 같지 않은데 엄마는 엄청 애를 높게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유머로 표현한 거잖아요. 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아빠는 아기의 손을 잡고 귀여운 우리 아기 라고 막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옆에 있는 엄마는 우리 애기 손톱 깎아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고 엄마는 우리 애가 밥을 잘 먹었구나 했지만 우리 아빠는 저 설거지 언제 다 하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반이 남아있을 때 물이 반밖에 안 남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어머나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르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점이나 경험이나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결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대상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명제를 최초의 소피스트이자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가 남겼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척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눈금이 그려져 있어서 어떤 대상의 치수를 측정하는 기구들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자 같은 거거든, 각도기나. 인간이 만물에 대해서 자나 각도기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 윤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 말일까요? 자, 프로타고라스의 생각은 이래요. 인간이 내리는 도덕 판단, 즉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등과 같은 도덕 판단이나 또는 무엇이 있다, 없다와 같은 사실에 관한 판단, 진리에 관한 판단을 비롯한 모든 판단은 다 개개인의 지각과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이 개인의 지각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왜? 너희도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같은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느끼잖아. 똑같은 교실에 있어도 어떤 친구는 춥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덥다 그러잖아. 똑같은 시험을 봐도 어떤 친구는 나 열심히 안 했어 라고 꾀병 부리고 어떤 친구는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 하잖아. 같은 상황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이 프로타고라스의 생각은 결국 개개인의 인간이 각자가 다 자신의 지각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개개인이 다 척도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개인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일관된 기준으로서의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같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한 사회에서 올바름의 기준은 그 사회에서 강한 위치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 결국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질서나 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다. 이런 사회의 강자의 어떤 관계, 사회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존재할 수 있는 올바름의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소크라테스한테 엄청나게 반박을 당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소피스트들이 추구했던 것은 설득과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이었어요. 서로가 다 다른 주관과 서로가 다 다른 경험과 다른 지각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세상에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강자가 되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그게 올바른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 소피스트들은 세상에 이 다양한 도시 국가들을 여행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 중에는 아테네에 토박이가 없어요. 즉 다른 국가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온 소피스트들이 아테네 밖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와 또 다른 형태의 기준들이 있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익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호 간의 이익이 갈등하고 그 갈등에서 이기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려면 수사학에 능통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논리적인 차원에서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언어 기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떠나서 개인의 주관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측면, 언어 기법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궤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을 궤변론자라고 비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사학은 문장을 장식하는 수단으로서만 생각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정확하게 언어를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영역으로서 다시 재평가 받기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소피스트들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나를 가르쳐달라. 내가 재판에서 이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떤 재판이든 이길 수 있게 나를 가르쳐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가르쳐주면 내가 첫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타고라스는 바로 콜! 하고 그 젊은이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젊은이가 말을 아주 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내겠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죠. 이에 화가 난 프로타고라스는 이 젊은이를 고소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판에서 내가 이기게 된다면 당연히 이 젊은이는 수업료를 내야 한다. 왜냐면 수업료를 지불하라는 이 재판에서 내가 이겼으니까 그 젊은이는 수업료를 지불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재판에서 내가 진다면 수업료를 내야 한다. 왜냐면 이 젊은이가 자기가 첫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수업료를 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내가 이기든 지든 저 젊은이는 수업료를 내야 한다 라고 주장해요.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자 젊은이는 이런 변론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재판에서 내가 이기게 된다면 나는 수업료를 못 내겠다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기면 안 내는 거지. 또 만약에 이 재판에서 내가 지게 된다면 난 내지 않을 거야. 난 분명히 내가 첫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수업료를 낸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나는 수업료를 내지 않아 라는 식으로 변론을 했다고 해요. 자, 이 재판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소피스트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설득과 논쟁의 기술이 무엇인지 느낌이 오나요? 어떤 진리를 발견하거나 하나의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언어적인 기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상대방과의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기술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소피스트들이 강조했던 수사법은 어떤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논리적 오류를 이게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소피스트들에 대한 비판은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런 논증은 사실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치러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소크라테스는 덕을 가르치면서 수업료를 받는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자기 고유의 대화법을 통해서 그들의 논리적인 오류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시민들의 눈에서는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가 큰 차이가 없었나 봐요. 소크라테스는 결국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아무튼 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철학자와 소피스트를 구별하는 일, 즉 철학자와 가짜 철학자의 구별은 어렵다. 이 말은 뭐야? 소피스트들은 가짜 철학자라는 거죠. 자,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피스트는 허상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다. 진실된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다 라고 굉장히 큰 비판을 하게 됩니다. 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소피스트들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 외견상으로만 그럴듯한 지식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해요. 소크라테스 전통에 있는 이 세 철학자들은 소피스트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참된 알을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수사적인 어떤 기법에만 치중함으로써 어떤 철학자의 본질을 잊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비판을 하였어요. 자, 그러나 이런 소피스트들로 인해서 생겨난 윤리적 상대주의적 관점의 전통은 지금도 우리한테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도덕 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사실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이 전개될 수 있거든요. 또 다문화라고 하는 큰 덩어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한 관점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진리, 어떤 하나의 일관된 기준, 보편적인 규범들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또 우리의 상식과 다른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현대사회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이 패들릿을 열어놓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윤리적 상대주의는 이런 면에서 좋을 것 같다. 혹은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보면 윤리적 상대주의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다. 혹은 일상 속에서 나는 이런 상황을 경험했는데 이런 면에서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관점이 필요한 것 같다. 또는 이런 면에서 윤리적 상대주의의 관점은 부정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짤막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남긴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 주 등교 수업 기간에 소피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우고 또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대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이 아주 애매하네요. 소크라테스까지 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고 또 소피스트만 하자니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기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고생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 등교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